안녕하세요. 엄마 해설사입니다. 유럽회화 일부 서양미술사 해설 7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네 번째로 르네상스 3대 거장 라파엘로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전성기 걸작 작품은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거의 없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하여 소개해드립니다. 르네상스의 미술사적 기간은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조토 본도네 이후부터의 넓은 범위로서의 양식표입니다. 오늘까지 피렌체 로마 르네상스를 마치고 다음에는 베네치아 르네상스와 독일의 르네상스를 소개해드릴게요. 라파엘로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로마 시대에는 메디치 가의 영향이 적어졌을 때이지요. 라파엘로 로마 시대 전성기에는 교황 율리오 2세와 교황 레오 10세가 막강한 후원자였습니다. 르네상스 3대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3명의 천재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전설적인 시대였지요. 라파엘로는 그런 모든 혜택을 다 자기 나름대로 합성하고 뛰어넘어서 르네상스의 가장 강력한 존재로 영원히 남았습니다. (1500년의) 앞뒤에는 르네상스 천재가 한꺼번에 몰려서 참 불가사의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세 거장들이 중복되는 시기를 한번 확인하고요. 녹색의 시간대에는 가까이에서 멀리서 3명의 천재가 위대한 걸작을 탄생시키며 서로 같이 호흡하면서 경쟁하고 있었지요. 어느 시점에 천재들의 명작이 몰려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라파엘로에 대한 무성한 평판에 대한 키워드를 늘어나 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당시 통일이 되어 있지 않고 부분적으로 나뉘어져 공국 형태로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전성기의 아이돌 스타 라파엘로 산치오입니다. 유럽 미술사가 중에 어느 사람이 라파엘로가 1520년에 37세의 젊은 나이로 요절 사망했을 때 이제 르네상스는 끝났다 라고 이야기했다 하더군요. 라파엘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라파엘로가 태어난 우르비노 시대입니다. 우르비노 공국의 궁정화가의 아들이었으니까 화가의 출발점은 더할 나위 없었겠네요. 두 번째 페루자 시대입니다. 스승이었던 페루지노도 사실지어 기름에서 온 것이었군요. 화가 수업과 아울러 천재의 이름을 발휘하여 인기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피렌체 시내입니다. 직접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를 대면하진 못하였겠지만 그들의 작품을 통하여 장점을 흡수하면서 거장을 향하여 성숙해 나간 시대였지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로마 시대입니다. 교황 율리우스 2세 때부터 로마의 르네상스가 꽃을 피운 시기였기 때문에 때마침 라파엘로는 제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지요. 하늘의 시샘이었는지 단점은 없고 천재적 장점만 많았던 라파엘로는 37살의 생일 때 급작스럽게 하늘로 불리워갔지요. 라파엘로의 주요 작품을 시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라파엘로에게 가장 첫 번째의 스승은 궁정화가였던 아버지 조반니 산티였습니다. 궁정화가니까
그 지역에서는 명만 높았을 테니까 조반니 산티의 작품들을 감상해보면서 라파엘로에게 미친 영향을 미루어 볼까요? 라파엘로의 둘째 시대, 페루자 시대입니다. 약 4년 내외에 길지 않은 시기였지요. 페루자 시대에는 스승인 페루지노의 영향력을 아낌없이 흡수하여 페루지노를 뛰어넘게 되었지요. 그래서 페루지노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라파엘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지 추리해 보는 것도 흥미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페르지노의 특별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시스티나 예배당 벽에 그려져 있는 명작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전달하는 장면이지요. 라파엘로의 습작이나 드로잉 작품을 몇 점 살펴보겠습니다.
라파엘로의 초기 작품을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라파엘로의 피렌체 시대입니다. 여기에서 본격적인 성숙 단계로 들어가죠. 라파엘로가 가장 존경하는 화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던 것 같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로부터 간결한 피라미드 구조, 효과적인 빛의 사용, 명암 대조법, 스푸마토 기법을 배웠지요. 미켈란젤로에게서는 피렌체에서의 그의 작품을 통하여 인체 해부학에 대한 근육 표현 등을 배우게 되었지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흡수하는 능력도 천재의 능력 아닌가요? 미켈란젤로는 나중에 저보고 따라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켈란젤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두 거장의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다 라파엘로식으로 소화해서 호소력 짙은 고요하고 밝고 평온한 작품으로 창안해 낼 수 있었습니다. 피렌체에서는 아직 두 선대 거장처럼 대형 프로젝트를 따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성모자 중심의 명작들을 계속 그려내서 세간의 인기를 듬뿍 받았습니다. 사랑스러운 성모자상을 누구나 갖고 싶어 했지요. 성모자상을 그렇게 평생 동안 많이 그렸어도 같은 그림은 없었다 하네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리는 라파엘로의 명작에 들어가는데요. 제작 시기는 피렌체 시대인데 아마도 페루자에 갔다가 주문받았는지 페루자 귀족으로부터 주문받은 그림입니다. 아마도 미켈란젤로의 미완성 작품인 카시나의 싸움이란 그림의 인상이 진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드라마틱하게 여러 인물들의 포즈를 변화무쌍하게 연출했지요. 표정도 다양하게 실감나면서 그러면서도 역동적인 군상들을 조화롭게 통일시켜 효과적인 느낌을 제대로 전해주고 있군요. 박수 짝짝짝입니다.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가 특별히 로마에서 꼽힌 것은 교황 율리우스 2세 때문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피렌체뿐만이 아니라 로마까지 연결되게 된 것이죠. 흥미롭게도 율리우스 2세와 브라만테와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의 관계가 궁금하지 않나요?
율리우스 2세와 브라만테,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교황 레오 10세까지 로마의 바티칸에서 로마의 르네상스 전성기의 스토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로마의 전성기 르네상스를 알아보려면 바티칸의 지도 하나가 필요하겠습니다. 거장들의 활동 거점이었던 성베드로 대성당, 그 옆에 시스티나 예배당, 그리고 바티칸 궁전이었다가 지금은 바티칸 뮤지엄으로 사용되는 곳, 이곳들이 그 당시 주요 무대였던 것이죠. 라파엘로의 가장 위대한 작품들이 있는 그 유명한 라파엘로의 방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티칸 뮤지엄 배치도에서 라파엘로의 방과 라파엘로 외랑을 확인해 보세요. 비중이 크지는 않겠지만 라파엘로의 흡수하는 능력 하나 더 소개합니다. 색채법을 하나 더 추가했어요. 라파엘로의 방이 라파엘로에게 가장 클라이막스 되는 위대한 걸작들일 겁니다. 그냥 대중적으로 인기 높은 성모자상과 교회 재단화 정도보다 훨씬 뛰어넘는 규모에다가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과 기독교 정신이 응축된 프로젝트였습니다. 라파엘로의 방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면 내게 방에 대한 개요를 먼저 확인하고 출발하는 것이 좋겠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 다 아시죠? 기독교를 공인했죠. 당연히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니까 하나의 방에 스토리를 꾸몄습니다.
서명의 방입니다. 여기가 제일 먼저 작업했고 현재까지 제일 유명한 방입니다. 라파엘로의 대표작이라 할 아테네 학당이 한쪽 벽면에 그려져 있습니다. 엘리오도르의 방입니다. 보르고 화제의 방입니다. 각 방마다 4개의 벽면이 있으며 천장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하나의 방에는 총 5개의 면에 대형 벽화 그림이 있는데 천장 중앙의 그림 주변에는 작은 장식 그림들이 여럿 함께 조합되어 있습니다. 각 방들이 원래 건축적으로 둥근 반원 아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그림 구도가 정해집니다. 또한 각 방으로 통하는 출입문과 창문이 있어서 그 구조를 반영하면서 화면 구도를 설정하는데 예술적 지혜를 잘 발휘하였습니다. 라파엘로의 방도 역시 율리우스 2세의 역할이 가장 중요했던 거지요. 라파엘로와 라파엘로 공간 보조화가들이 함께 작업했습니다. 라파엘로의 방은 아주 유명한 곳이죠. 바티칸 궁전 안에 있는데 교황 율리우스 2세의 개인 방에 프레스코 벽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테네 학당은 여러모로 유명하고 가치 높은 벽화이어서 여러 면에 자주 이용되는 명작입니다. 어느 프레스코화는 라파엘로가 전적으로 도맡아 작업해서 라파엘로의 위대한 솜씨가 잘 드러나는 그림이 있으며 어느 그림들은 기획과 스케치는 라파엘로가 했지만 상당 부분을 보조화가들이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여집니다. 제일 먼저 작업한 방은 서명의 방입니다. 1508년 시작했지요. 콘스탄티노스의 방은 도중에 1520년 라파엘로 사망으로 그 이후는 제자들이 도맡아 마무리했답니다. 콘스탄티노스의 방입니다. 이 방의 벽화는 색채가 좀 칙칙한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 그 유명한 주인공인 서명의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좀 오랜 시간 머무를 필요가 있겠지요? 여기가 라파엘로의 방에 있는 아테네 학당입니다. 폭이 7m가 넘죠. 유럽의 전설 같은 철학자들이 잔뜩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문이나 철학, 인문학 얘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그림이죠. 일점 소실점이 있는 선원근법이 확실하게 화면을 지배하며 통일감을 주고 있는 아주 르네상스다운 구도의 장면입니다. 건축적인 고전적 웅장미도 잘 묘사되어 있어요. 치밀한 계산 아래 그려진 상상화. 규모나 웅장한 느낌, 조화감 등은 초인간적인 느낌. 모델 같은 투시도의 공간소, 인물들의 놀라운 조화. 서로 시각적인 연결. 그동안 고딕부터 르네상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양식의 변화가 이룩해 놓은 조형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 르네상스적 가치에 대하여 쭉 훑어보았는데 이 작품의 윗글에서 르네상스의 진면모를 모두 정리해주는 듯합니다. 플라톤입니다. 얼굴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얼굴로 표현했어요. 그만큼 라파엘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존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손가락을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데알 이상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갖고 있는 책도 플라톤의 상징일 텐데 티마이오스라는 책이라는군요. 오른쪽에 보이는 인물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항상 인문학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상대적인 입장에서 많이 거론되잖아요. 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손을 수평으로 하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고 있어요. 즉 지상을 가리키고 있는데 현실 세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죠. 역시 상징되는 책을 들고 있는데 윤리학이라는 책이라 하더군요. 이상이냐 현실이냐 이상으로 가깝다가 현실로 가깝다가 두 가지가 혼합되었다가 등등 인간의 정체와 인간의 삶에 대하여 지금까지 저변에서 지배하고 있던 상황에 대표적 두 인물을 마주하고 보니 그림이지만 참으로 영광스럽군요. 유명한 소크라테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창 설득하고 있는 중이네요. 화가 소도마라는 사람 옆에 이 그림을 그린 주인공인 라파엘로가 관람자 쪽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유명한 유클리드입니다. 유클리드의 얼굴은 브라만테의 얼굴로 표현했어요. 아래 컴파스로 해서 설명하고 증명해주는 상황이군요. 유명한 디오게네스입니다. 역시 그의 철학답게 다른 곤충들과 뚝 떨어져 혼자서 바닥에 눕듯이 자리하고 있군요. 상징적인 느낌이 아주 강하죠? 라파엘로의 연출력이 참 대단하네요. 혼자 사색하고 있는 만물의 근원을 부리라고 주장한 철학자 헤라크레이토스인데 미켈란젤로의 모습입니다. 미켈란젤로의 고집과 고독스런 성격과 비슷한가요?
아르키메세스는 젊은 모습이군요. 아래 바닥에 증명할 내용을 도면으로 보이고 있군요. 피타고라스는 아주 큰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학당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점 소실점에 의한 원근법을 따르고 있어 54명의 다양한 포즈를 하고 있는 등장인물이 많아도 산만하지 않고 집중된 느낌을 줍니다. 확실한 통일감을 부여하고 있죠. 고전 건축의 균형 감각과 질서, 선명성, 부분과 전체의 조화가 뛰어난 르네상스 미술의 걸작입니다. 많은 스케치를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이런 완벽한 작품이 탄생한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심리 묘사에 많은 영향을 받은 듯합니다. 인체 표현에서 미켈란젤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르네상스 천재 세거장의 장점이 다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싶군요.
방입니다. 고르고 화재 벽화가 대표적인 그림이고 미술사적 의미가 큰 작품입니다. 바티칸 궁전에 있던, 즉 현재는 바티칸 뮤지엄에 있는 라파엘로의 로지아를 소개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곳은
비공개 구역이므로 자료를 통해서 감상할 수밖에 없겠지요. 로지아는 한쪽에 기둥만 있고 벽이 완전 터 있는 식으로 복도 비슷하게 된 실내를 말합니다. 이곳은 라파엘로가 직접 그린 것은 없고 그냥 기획과 지시만 하면서 공방의 제자 화가들이 모두 그린 것이라 하는군요. 성경의 창세기 같은 스토리가 건축 장식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라파엘로의 시스티나 성모 그림입니다. 작품 제일 하단에 있는 귀여운 두 천사가 완전 스타급이죠. 빈도 알토비티의 초상입니다. 완전 유명한 아이돌 스타 같군요.
라파엘로가 흔히 그렸던 주제가 아닌데 그리스 신화적인 스토리입니다. 이 그림은 언뜻 보면 렘브란트의 초상화 같았습니다. 라파엘로는 이제 바로크의 분위기까지 미리 앞서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그림은 밑그림인 셈인데요. 이 밑그림을 바탕으로 타피스트리 제작 공인들이 제작하여 시스티나 성당 벽면 하단에 걸어 놓았던 것이랍니다.
라파엘로의 성모자상 그림에 비하면 아주 엄숙하고 표정도 매우 드라마틱하게 표현되어 있죠. 이제 끝으로 라파엘로가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의 절정을 이루었던 성모자상들을 소개합니다. 이제 라파엘로가 가장 많이 알려진 전공 스타일인 성모자상 시리즈입니다. 우리는 옛날 달력에서 많이 본 그림 같기도 해요. 라파엘로의 성모자상을 보니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집에다 라파엘로의 성모자상을 하나씩은 다 갖고 싶을 거라고 실감나네요. 집안이 아주 평안해지고 위안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모자상과 성가족 그림들은 기본이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기본 구성이지만 여기에 몇 인물들이 부가하여 다양한 화면을 창출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갖고 있는 나무 십자가의 선을 따라 추가적인 삼각형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라파엘로는 워낙 성모자상을 많이 그렸는데 초원에 자리하고 수평적인 편안한 구도의 원경이 보이는 장면을 매우 즐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이런 그림을 갖고 싶군요. 아기 예수에다가 아기 세례자 요한을 함께 등장시켜서 귀여운 모습을 더욱 고양시키는 연출 의도가 보이는군요. 삼각형 구도가 항상 안정적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삼각형 피라밋 구도에 영향받았다고 봅니다. 좀 복잡하게 구성된 성가족 그림입니다. 라파엘로가 하늘나라 가기 2년 전에 그려진 것이군요. 화면 구성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역동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라파엘로가 사랑했던 여인인데 마르게리타 루티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여러 그림에서 이 여인을 모델로 등장시켰더군요. 라파엘로의 마지막 명작인 그리스도의 변흉이라는 그림입니다. 미완성이었는데 장례식 치를 때 앞세웠던 라파엘로의 걸작이었습니다.
라파엘로는 갑자기 요절해서 우리가 잘 아는 판테온 안에 묻혔습니다. 르네상스가 끝나 버렸다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지요.